안녕하세요. 저는 이가연이라고 합니다. 올해 67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어요? 30년 동안 운영해온 식당을 팔고 은퇴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때 제 아들 민수가 찾아왔습니다. 38살의 늦은 나이에 결혼한다며 집을 사겠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제발 좀 도와주세요. 5억만 빌려주시면 나중에 꼭 갚을게요. 민수가 애원하듯 말했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평생 모은 돈인데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래, 엄마가 도와줄게. 하지만 계약서는 써야 해. 결국 아들의 행복을 위해 동의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5년 안에 갚기로 약속했어요. 며칠 후 민수와 함께 은행에 갔습니다. 통장에서 5억을 출금하는 순간 왠지 모를 불안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기뻐하는 민수를 보며 그 마음을 달랬죠. 고마워요, 어머니. 꼭 갚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민수가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제 걱정이 기우였나 싶었습니다. 집을 계약하고 난 후 민수와 예비 며느리가 저를 찾아왔어요. 둘 다 행복해 보이는 모습에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상견례를 하려고 해요. 시간 되세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상견례 날 사돈들을 만났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마음이 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을 며느리로 맞이하게 되어 기쁩니다. 제가 진심을 담아 말하자 안사돈도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어요. 저희도 민수 군을 사위로 맡게 되어 정말 기뻐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상견례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결혼 준비 기간 동안 민수와 며느리는 자주 저를 찾아왔어요. 결혼식 준비에 대해 의논하고 신혼집 인테리어도 함께 고민했죠. 그 시간들이 참 행복했습니다. 드디어 결혼식 날이 왔어요. 민수가 턱시도를 입고 제 앞에 섰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제 아들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자랐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잘 살겠습니다. 민수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어 보였어요. 결혼식은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하객들의 축하를 받으며 신랑 신부가 입장할 때 제 가슴은 벅차올랐어요. 이제 제 아들에게도 가정이 생긴다는 생각에 감격스러웠습니다. 식이 끝나고 신랑 신부가 인사를 하러 왔을 때 저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앞으로 우리 가족이 되는 거야.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혼자 있으니 여러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쁨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허전함도 느껴졌어요. 이제 정말 민수가 독립했다는 실감이 나기 시작했나 봐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빌려준 돈이 앞으로 어떤 갈등의 씨앗이 될지를. 결혼식 후 며칠이 지났을 때 민수와 며느리가 새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저는 그들의 새 출발을 축하하며 집들이 선물로 큰 냉장고를 사주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비싼 걸 사주시다니 감사합니다.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민수도 고마워하는 눈치였죠. 처음 몇 달 동안은 정말 행복했어요. 주말마다 민수 부부가 찾아와 함께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나눴거든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는 제가 요리할게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갈비찜 만들어 드릴게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6개월쯤 지났을 때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주말에 오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취소하는 일이 잦아졌죠. 어머니, 죄송해요. 갑자기 회사 일이 생겨서 민수의 전화를 받고 실망스러웠지만 저는 이해하려 노력했어요. 일 때문이라면 어쩔 수 없는 거니까요. 그러다 추석이 다가왔어요. 당연히 민수 부부가 올 줄 알고 음식 준비를 했는데 전날 밤에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처가에 가기로 해서.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꾹 참고 대답했죠. 그래, 알겠다. 다음에 보자. 전화를 끊고 나서야 눈물이 났습니다. 혼자 차려놓은 음식을 보며 한숨만 나왔어요. 그 후로 안부 전화도 뜸해지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오던 전화가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어들더니 나중에는 아예 없어졌죠. 민수야, 잘 지내니? 보고 싶구나. 제가 먼저 연락해도 대답이 시원찮았어요. 네, 어머니, 잘 지내요. 좀 바빠서요. 항상 바쁘다는 말뿐이었죠. 점점 더 서운한 마음이 커져갔어요. 어느 날 번화가에서 우연히 며느리를 만났어요. 반가운 마음에 다가갔는데 며느리는 저를 보고 깜짝 놀라는 눈치였어요. 어머니, 여기서 뵐 줄은 몰랐네요.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잠깐 대화를 나눴어요.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 있는 게 느껴졌죠. 요즘 바쁘니? 집에 한번 놀러 오지 그러니? 제가 물었더니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네, 일이 많아서요. 시간 나면 꼭 찾아뵐게요. 그 말을 끝으로 며느리는 서둘러 자리를 피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혼자 집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무엇이 잘못된 걸까?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저런 생각으로 밤을 지새웠죠. 하지만 저는 참기로 했어요. 젊은 부부니까 바쁠 수도 있겠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견뎌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어요. 민수 부부와의 관계는 점점 더 소원해져 갔지만 저는 여전히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예전처럼 돌아올 거라고 믿으면서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게 더 큰 문제의 시작일 뿐이라는 걸. 시간이 정말 빠르더라고요. 눈 깜짝할 사이에 5년이 지나갔어요. 그동안 민수와의 관계는 점점 더 멀어져만 갔습니다. 제가 빌려준 5억 원, 그 돈에 대해 민수는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어요. 이자는커녕 원금조차 갚을 생각이 없어 보였죠. 결국 제가 먼저 연락을 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잘 지내니? 네,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무슨 일 있으세요? 민수의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워진 것 같았어요. 그게 5년 전에 빌려준 돈 말이다. 이제 갚을 때가 됐지 않니?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민수가 한숨을 쉬며 말했죠. 어머니, 죄송해요.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요. 집 대출금 갚는 것도 버거워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응하려 했습니다. 그래, 상황이 어렵구나. 하지만 5년 동안 한 번도 얘기 안 했잖니.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께 걱정 끼쳐드리기 싫어서. 민수의 말에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어쩔 수 없이 더 기다려주기로 했습니다. 알겠다. 6개월만 더 기다려줄게. 그때까지 꼭 준비해. 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꼭 갚을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무거웠어요. 5년 동안 이자도 못 받고
이제 와서 이런 상황이라니. 그렇게 또 시간이 흘러갔어요. 민수에게서는 아무런 연락도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마트에서 우연히 민수 친구를 만났어요.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민수는 어떻게 지내나요? 오랜만이야. 민수는 잘 지내고 있어. 제가 대충 얼버무리며 대답하자 민수 친구가 말을 이어갔어요. 민수 요즘 참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유럽 여행 다녀왔다면서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뭐, 유럽 여행? 그럼요. 한 달 동안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다녀왔다고 하더라고요. 인스타그램에 사진도 올렸던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집에 돌아와 한참을 울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더니 한 달 동안 유럽 여행을 다녀왔다니 배신감, 실망감, 분노가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하지만 그래도 저는 민수를 믿고 싶었어요. 뭔가 사정이 있었겠지. 오해일 수도 있잖아요. 결국 다시 민수에게 연락했어요. 민수야, 너 유럽 여행 다녀왔다고 하던데 사실이니?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민수가 대답했어요. 네, 맞아요. 회사에서 직원들 단체로 보내줬어요. 그래, 회사에서 유럽을 보내줘? 근데 왜 나한테는 말도 안 했니? 죄송해요. 어머니께 돈을 못 드리고 있는데 여행 갔다고 하면 뭐라고 하실까봐. 민수의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여전히 저는 아들을 믿고 싶었습니다. 알겠다. 돈 준비는 잘 되고 있니? 네, 열심히 모으고 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생각에 잠겼어요. 과연 민수 말을 믿어야 할까? 정말로 돈을 갚을 생각이 있는 걸까?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저는 여전히 희망을 놓지 않았어요. 제 아들이니까 분명 약속을 지킬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게 더 큰 배신의 시작일 뿐이라는 걸. 그렇게 또 시간이 흘러갔어요. 민수의 약속 이행을 기다리는 동안 저는 밤잠을 설치기 일쑤였죠. 불안과 걱정이 끊이질 않았어요. 어느 날 친구와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 제 고민을 털어놨어요. 다연아, 넌 너무 좋게만 생각하는 거 아니니? 아들이라고 다 믿어선 안 돼. 친구의 말에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그래도 내 아들인데 그래, 네 아들이지. 하지만 이젠 어른이야. 책임을 져야 할 나이라고. 친구의 말이 가슴에 콕 박혔어요. 그래요. 이제 민수도 어른이에요. 책임을 져야 할 나이죠. 그날 이후로 저는 조금씩 마음을 다잡기 시작했어요. 아들이라는 이유로 모든 걸 용서하고 넘어갈 순 없다는 걸 깨달았죠.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켠에는 희망이 남아 있었어요. 민수가 정말로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제 믿음이 헛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또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민수에게서는 여전히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 시간은 참 빠르더라고요. 어느새 또 6개월이 지나갔어요. 그동안 민수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죠.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서 제가 먼저 연락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몇 번 울리더니 끊겼어요. 다시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죠. 그래서 문자를 보냈어요. 민수야, 엄마야. 얘기 좀 하자. 한참을 기다렸더니 답장이 왔어요. 지금 회의 중이에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너무나 차가운 답장에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참고 기다렸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어요. 결국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빌려준 돈 이야기 좀 하자. 언제 만날 수 있니? 이번에는 답장이 좀 더 빨리 왔어요. 죄송해요.
요즘 너무 바빠서 시간이 안 나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직접 찾아가 보기로 했죠. 다음 날 민수의 집으로 향했어요. 5년 전 제가 사준 그 집이죠. 문 앞에 서니 가슴이 뛰더라고요. 초인종을 눌렀는데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안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죠. 분명 누군가 있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한참을 기다리다 포기하고 돌아서는데 옆집 아주머니가 나오셨어요. 누구 찾으세요? 아, 네. 202호 찾아왔는데요. 아, 민수 씨네요? 방금 전에 나가던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오는 걸 알고 일부러 피한 걸까요? 혹시 언제쯤 돌아올지 아세요? 글쎄요, 아침에 나갈 때 보니까 새로 산 차 타고 나가던데. 멋진 외제차더라고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새로 산 외제차라고요? 새 차요? 네, 벤츠인가 뭔가. 비싼 차더라고요. 부러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돈이 없어 빚을 못 갚는다더니 비싼 외제차를 샀다니. 한참을 멍하니 서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죠. 그날 밤 민수에게 다시 연락했어요. 민수야, 오늘 너네 집에 갔다 왔어. 새 차 샀다면서? 엄마한테 빌린 돈은 언제 갚을 거니? 이번에는 답장이 빨리 왔어요. 어머니, 왜 제 집에 오셨어요? 먼저 연락하고 오셨어야죠. 너가 연락을 안 받으니까 찾아간 거야. 돈은 언제 갚을 거니? 지금 돈 얘기하지 마세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제 살림 제가 알아서 할게요. 민수의 태도에 화가 났어요. 하지만 참았죠. 알겠다. 그럼 내일 만나서 얘기하자. 시간 어때? 내일은 안 돼요. 바빠요. 그럼 모레. 모레도 안 돼요. 출장 가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 폭발하고 말았죠. 민수야, 도대체 왜 이러는 거니? 내가 너한테 5억이나 빌려줬잖아. 그 돈으로 너가 집 샀잖아. 근데 왜 이제 와서 이러는 거야? 한참 동안 답장이 없더니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민수였죠. 어머니, 왜 자꾸 이러세요? 제가 언젠가는 갚는다고 했잖아요. 왜 자꾸 닥달하세요? 민수의 목소리에 화가 잔뜩 묻어 있었어요. 닭다리라니. 5년이나 지났잖니. 그동안 이자 한 푼 없이 기다려줬어. 그럼 어머닌 제가 그 돈 갚으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아세요? 밤낮으로 일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비싼 외제차를 살 수가 있니? 그건 회사에서 준 거예요. 어머니가 왜 제 살림살이를 다 캐물으세요? 민수의 말에 숨이 턱 막혔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죠. 좋다. 그럼 내일 당장 너네 집으로 갈 테니 얘기하자. 안 돼요. 내일 바쁘다고 했잖아요. 바쁘든 말든 내가 간다. 너가 피하면 경찰서로 갈 거야. 뭐요? 어머니, 지금 협박하시는 거예요? 협박이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야. 내일 보자.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제 아들이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어요. 다음 날 아침 마음을 단단히 먹고 민수의 집으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어머니, 왜 오셨어요? 민수의 얼굴에는 짜증이 가득했어요. 너가 빌린 돈 이야기하러 왔지? 거실로 들어가는데 눈에 띄는 게 있었어요. 비싼 가구들, 큰 TV. 전에 없던 것들이었죠. 이 모든 걸 어떻게 샀니? 돈이 없다면서. 어머니, 제발요. 제 살림 제가 알아서 한다고 했잖아요.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더 높아졌어요. 아들아, 난 그저 내 돈을 돌려받고 싶을 뿐이야. 5년 동안 기다렸잖니? 지금 돈 얘기하지 말라고요. 제가 언젠가는 갚는다고 했잖아요. 민수가 소리를 질렀어요. 그 순간 옆방에서 며느리가 나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아무 일도 아니야. 어머니, 가실 거야.
민수가 저를 현관 쪽으로 밀어냈어요. 민수야, 이러지 마. 얘기 좀 하자. 나가세요. 당장 나가세요. 결국 저는 쫓겨나다시피 집을 나왔어요. 현관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에 온몸이 떨렸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정말 경찰서에 가야 하는 걸까?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제 아들이 저를 이렇게 대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민수의 집에서 쫓겨난 후 저는 며칠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못했어요. 너무 충격이 컸거든요. 제 아들이 저를 그렇게 대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일주일쯤 지났을까 오랜 친구 미영이가 찾아왔어요. 가연아, 얼굴이 왜 이렇게 헬쑥해졌어? 무슨 일 있었어? 더 이상 혼자 끌어안고 있을 수 없어서 모든 걸 털어놨어요. 미영이는 제 이야기를 듣고 한참을 말없이 있더니 입을 열었어요. 가연아, 이제 그만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 같아. 민수는 너 돈을 갚을 생각이 없어 보여. 하지만 그래도 내 아들인데. 아들이라고 해서 이런 짓을 해도 되는 건 아니야. 넌 너무 착해. 가연아. 미영이의 말에 눈물이 났어요. 그래요. 저는 너무 착했나 봐요. 다음 날 미영이가 다른 친구들을 데리고 왔어요. 은퇴한 선생님이셨던 혜정이, 전직 은행원이었던 수진이, 다들 제 사정을 듣고 걱정이 되어 찾아왔대요. 가연아, 이건 법적으로 해결해야 해. 혜정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맞아. 계약서도 있잖아. 변호사를 찾아가 봐. 수진이도 거들었죠. 친구들의 조언을 들으니 조금은 마음이 편해졌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용기가 났죠. 하지만 여전히 망설여졌어요. 내 아들을 고소한다니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팠죠. 가연아, 넌 지금 내 아들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해야 해. 이대로 두면 민수는 영원히 잘못된 길로 갈 거야. 미영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이건 민수를 위해서이기도 해요. 결심을 하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난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죠. 이가연 씨, 다행히 계약서가 있으니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소송을 하게 되면 아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질 수 있어요. 정말 그렇게 하실 건가요? 변호사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고민에 빠졌어요. 정말 이렇게 해야 하나? 변호사님,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아들을 설득해 보고 싶습니다. 변호사님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집으로 돌아와 민수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민수야, 엄마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만나서 얘기해 보자. 엄마가 너네 집으로 갈게. 한참을 기다리다 답장이 왔어요. 알겠어요. 내일 저녁에 오세요. 다음 날 떨리는 마음으로 민수의 집을 찾았어요. 이번에는 민수가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어서 들어오세요. 민수의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시작했죠. 민수야, 엄마가 너한테 빌려준 돈 말이다. 또 그 얘기예요? 제가 갚는다고 했잖아요. 민수의 말투가 날카로웠어요. 하지만 저는 참았죠. 그래, 엄마도 안다. 하지만 5년이 지났잖니. 이제는 정확한 계획이 필요해. 계획이요? 그래, 언제부터 얼마씩 갚을 수 있는지 계획을 세워보자. 엄마가 도와줄게. 민수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민수가 입을 열었어요. 사실 지금 당장은 어려워요. 회사 사정도 안 좋고. 알겠다. 그럼 우선 이자라도 조금씩 갚아볼래? 그것부터 시작해보자.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모습을 보니 조금은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요. 노력해 볼게요. 이야기를 마치고 집을 나서는데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어요. 아들과 대화가 통한 것 같아 다행이었죠. 하지만 이게 정말 마지막 기회라는 걸 민수도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정말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제발 이번에는 모든 게 잘 풀리기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민수와의 마지막 대화 이후 2주일 동안 기다렸어요. 하지만 민수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죠. 약속했던 이자, 납부도 이뤄지지 않았고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민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수야, 2주 전에 우리가 한 약속 기억하지?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구나. 2주 안에 돈을 갚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어. 보내기 버튼을 누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정말 이렇게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어요. 시간이 흘러도 민수에게서는 아무런 답장이 오지 않았어요. 전화도 해봤지만 받지 않더라고요. 친구 미영이 찾아왔어요. 어떻게 됐어? 민수한테 연락해봤어? 응,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해봤는데 답이 없어. 역시 그러네. 가연아, 이제 정말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아. 미영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2주가 지나고 저는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어요. 소송 준비를 시작하겠다고 말씀드렸죠. 이가연 씨, 정말 이렇게 하시겠어요? 아드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님의 말씀에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이미 결심을 했죠.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 아들이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소송 서류를 작성하는 동안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꾹 참았죠. 이제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으니까요. 소송이 제기되고 며칠 후 갑자기 민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 제발 만나주세요. 꼭 드릴 말씀이 있어요. 순간 가슴이 떨렸어요. 하지만 냉정을 유지하려 노력했죠. 알았다. 내일 오후 2시에 집으로 와라. 다음 날 민수가 찾아왔어요. 문을 열어주는데 민수의 얼굴이 엉망이더라고요. 며칠 동안 잠을 못 잔 것 같았어요. 어머니, 민수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무릎을 꿇더니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소송 취하해 주세요. 순간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래도 꾹 참았죠. 일어나라. 거실로 가서 얘기하자. 거실에 앉아 민수가 말을 이어갔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리석었어요. 돈을 갚지 않은 것, 그리고 어머니를 홀대한 건 모두 제 잘못이에요.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이러는 거니? 소송 제기됐다는 소식 듣고 놀라서 그러는 거야? 민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맞아요. 소송 소식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요. 그래. 근데 이미 늦었다. 난 더 이상 너 말을 믿을 수 없어. 어머니, 제발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이번에는 꼭 약속을 지킬게요.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솔직히 마음이 아팠죠. 하지만 이미 결심을 했어요. 민수야, 넌 이미 수없이 많은 기회를 받았어. 그때마다 약속을 어겼고. 이번에는 달라요, 어머니. 제 집을 팔아서라도 돈을 갚을게요. 그 집은 내 돈으로 산 거야. 너가 팔 수 있는 게 아니지. 민수가 고개를 푹 숙였어요.
한동안 침묵이 이어지다가 제가 말을 이었죠.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도 소용없어. 넌 너무 많은 선을 넘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의 판단을 따르는 수밖에 없지.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동요하지 않았죠. 가라, 민수야. 이제 우리는 법정에서 만나게 될 거야. 민수가 일어섰어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기더라고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그동안 저는 정말 못된 아들이었어요. 문이 닫히고 민수가 떠난 후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후련하기도 했죠. 이제야 제대로 된 결정을 한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걱정 때문이 아니었죠.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생각하니 긴장되더라고요.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법정에서 아들과 맞서야 한다니. 하지만 이렇게라도 해야 민수가 바른 길로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믿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드디어 재판 당일이 왔어요. 법원 앞에 서니 가슴이 뛰더라고요. 평생 법원에 올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아들과의 소송으로 오게 될 줄이야. 법정에 들어서자 민수가 이미 와 있었어요. 눈이 마주쳤지만 민수는 고개를 돌렸죠. 재판이 시작되고 판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사건은 이가연 씨가 아들 이민수 씨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해 제기한 소송입니다. 양측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쪽 변호사님이 먼저 발언했어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가연 씨는 5년 전 아들의 집 구입을 위해 5억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계약서도 작성했고 5년 안에 갚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민수 씨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심지어 연락도 회피했습니다. 그때 민수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거짓말이에요. 어머니가 자발적으로 주신 거예요. 판사님이 민수를 제지하셨어요. 이민수 씨 순서를 지켜주세요. 곧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변호사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이에 저희는 계약서와 함께 이가연 씨의 통장 내역 그리고 두 사람의 문자 내용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잠시 후 민수 쪽 변호사가 발언했어요. 저희 의뢰인은 어머니께서 주신 돈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계약서를 쓴 것은 사실이지만 그건 형식적인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때 민수가 또 끼어들었어요. 어머니는 늘 저를 속였어요. 제가 피해자라고요. 민수의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을까? 판사님이 민수를 다시 한번 제지하셨어요. 이민수 씨,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재판 진행을 방해하면 퇴정 조치하겠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였지만 여전히 화가 난 표정이었어요. 재판이 계속 진행되면서 양측의 주장과 증거가 제시됐어요. 저는 그저 묵묵히 앉아 있었죠. 마지막으로 판사님이 저에게 물으셨어요. 이가연 씨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네, 저는 그저 제 아들이 올바른 길로 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5억이라는 큰 돈을 빌려줬지만 아들은 그 돈으로 호의호식하며 저를 무시했어요. 이제라도 제 잘못을 깨닫고 책임감 있는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을 마치고 보니 눈물이 나더라고요. 민수를 바라봤는데 그에도 눈물을 참는 것 같았어요. 잠시 후 판사님이 판결을 내리셨어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피고 이민수 씨는 원고 이가연 씨에게 빌린 5억 원과 그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불해야 합니다. 순간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하지만 동시에 민수가 걱정되기도 했죠. 민수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어요. 저는 돈이 없어요. 어떻게 갚으라는 거예요? 판사님이 차분히 대답하셨어요.
만약 현금으로 지불이 어렵다면 법원은 이민수 씨의 재산을 압류하고 경매에 붙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민수 씨의 주거주지인 아파트가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저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정말 이렇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는데 민수가 다가왔어요. 어머니,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저를 길거리로 내쫓으려고요?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민수야, 이건 너가 자초한 일이야. 5년 동안 수없이 기회를 줬잖니. 하지만 저한테는 그 집밖에 없어요.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그건 너가 알아서 해야지. 이제 너도 어른이잖니.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도 마음이 아팠지만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려 노력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과연 내가 옳은 일을 한 걸까?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겠죠.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민수의 앞날이 걱정되더라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민수에게 큰 교훈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아침 변호사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이가연 씨, 법원에서 이민수 씨의 아파트를 경매에 붙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곧 절차가 시작될 겁니다.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물러설 순 없었죠. 이 모든 게 민수를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경매 당일이 밝았어요. 가슴이 뛰어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죠. 평생 경매는 남의 일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직접 참여하게 될 줄이야. 아침 일찍 일어나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법원 경매 사이트에 접속하고 입찰 준비를 했죠. 화면을 보니 이미 여러 명이 입찰에 참여한 것 같더라고요. 사이트에 표시된 정보를 보며 입찰 금액을 고민했어요. 순간 망설였죠. 정말 이렇게 해야 하나.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왔으니 끝을 봐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6억 5천만 원. 입찰 버튼을 누르고 나니 가슴이 쿵쾅거리더라고요. 시간이 갈수록 긴장되었죠. 마감 시간이 다가오면서 가슴이 더 뛰었어요. 다행히 더 높은 금액을 입찰한 사람은 없었어요. 결국 제가 민수의 집을 낙찰받게 되었죠. 컴퓨터 화면에 낙찰 완료 메시지가 뜨는 걸 보니 현실감이 없더라고요. 이게 정말 내가 한 일인가 싶었죠.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풍경인데 제 인생은 크게 변하고 있다는 게 실감났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제 민수 부부는 정말 갈 곳이 없겠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죠. 다음 날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정말 이렇게 하실 거예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민수야, 이건 너가 자초한 일이야. 하지만 아직 기회는 있어. 무슨 말씀이세요? 한숨을 쉬고 말을 이어갔어요. 내일 집으로 와라. 얘기할 게 있다. 다음 날 민수가 찾아왔어요. 며느리는 오지 않았더라고요. 어머니, 저희 정말 갈 곳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마음이 아팠지만 꾹 참았죠. 민수야, 너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려고 해. 네? 만약 너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새 출발을 하겠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아파트를 전세로 내줄게. 민수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인가요? 그래. 하지만 조건이 있어. 어떤 조건인가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말을 이어갔어요. 첫째,
너는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해야 해. 둘째,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해서 조금씩이라도 빚을 갚아나가야 해. 셋째, 한 달에 한 번은 나를 찾아와 근황을 알려줘야 해. 민수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처음으로 민수의 눈에서 진심 어린 후회의 빛을 봤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어머니께 너무나 큰 상처를 드렸죠. 민수의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하지만 아직은 마음을 열 수 없었죠. 말로만 하지 마라. 행동으로 보여줘. 네, 어머니. 이번에야말로 정말 열심히 살겠습니다. 어머니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민수의 눈빛이 달라 보였어요. 예전의 오만함은 사라지고 겸손함이 묻어났죠. 그래,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온다고 하잖니. 이번 기회를 잘 살려라. 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민수가 꾸벅 인사를 하고 돌아갔어요. 문이 닫히고 혼자 남자 한숨이 나왔죠. 과연 민수가 정말 변할 수 있을까? 의구심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희망도 생겼어요.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어요. 비록 힘든 과정이었지만 이게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민수의 앞날을 지켜보며 응원해 주는 것, 그게 제가 할 일이겠죠. 시간이 참 빨리 흘러가더라고요. 어느새 1년이 지났어요. 그동안 민수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약속대로 직장을 구했고 매달 조금씩 빚을 갚아나갔죠.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와 근황을 알려주기도 했고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편안해졌어요. 민수의 눈빛이 달라진 걸 느낄 수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택배 하나가 왔어요. 보낸 사람은 민수더라고요. 떨리는 마음으로 상자를 열었어요. 안에는 작은 화분과 편지가 들어 있었죠. 편지를 펼쳤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민수입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이 1년 동안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용서, 그리고 단호함이 저를 바로 세웠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어요. 이 작은 화분은 제 마음을 담아 키운 것입니다. 매일 물을 주고 정성껏 돌보면서 어머니의 사랑을 떠올렸어요. 앞으로도 이 화분처럼 어머니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거든요. 그 자리에서 바로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야, 엄마야. 어머니, 선물 받으셨어요? 응, 받았어. 고마워.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서로 할 말은 많은데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는 것 같았죠. 저기, 민수야. 이번 주말에 시간 있니? 네, 있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우리 다 같이 식사나 할까? 며느리랑 손주도 데리고 와. 정말요? 네, 그러겠습니다. 민수의 목소리에서 기쁨이 묻어났어요. 주말이 되어 민수 가족이 왔어요. 오랜만에 보는 손주는 훌쩍 커 있더라고요. 할머니! 손주가 달려와 안기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식탁에 둘러앉아 오랜만에 가족 식사를 했어요. 어색함도 잠시, 이내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됐죠.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앞으로 잘 살면 돼. 민수가 말을 이었어요. 어머니, 저희 부부가 많이 달라졌어요. 돈의 소중함도 알게 됐고, 가족의 의미도 깨달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그래, 그렇게 살면 돼. 힘들 때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 그게 가족이야.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지난 1년간 있었던 일들, 앞으로의 계획들, 많은 이야기가 오갔죠. 문득 1년 전의 일들이 떠올랐어요. 그때의 고통, 아픔, 그리고 결단.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어머니, 무슨 생각을 그리 깊이 하세요? 민수가 물었어요. 응, 지난 일들을 생각하고 있었어.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어리석었죠. 아니야, 민수야. 그 일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을까? 때론 아픔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법이지.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를 포기하지 않으셔서. 그래, 엄마도 고마워. 너가 이렇게 변해줘서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웃었어요. 이제야 진정한 모자지간이 된 것 같았죠. 민수 가족이 돌아간 후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이 유난히 맑더라고요. 그동안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힘들었던 순간들, 눈물 흘렸던 밤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지금의 행복을 위한 과정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호한 결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결국 아들을 바른 길로 인도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단호해질 필요가 있다는 걸 깨달았죠. 창가에 놓인 민수가 준 화분을 바라봤어요. 작은 새싹이 돋아나고 있더라고요. 그래, 우리도 저 새싹처럼 새로 시작하는 거야.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미소 지었어요. 이제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봄이 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저의 이야기는 끝이 났어요. 힘들고 아팠지만 결국 우리 가족은 더 강해졌습니다. 사랑은 때로 단호함을 필요로 해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일 수 있죠. 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내렸던 결정들이 결국 우리 모두를 구원했어요. 여러분도 삶에서 어려운 선택의 순간이 올 거예요. 그때 겁먹지 마세요.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가세요. 비록 그 길이 험난할지라도 결국엔 행복으로 이어질 거예요.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웃으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인생의 진정한 의미니까요. 여러분,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제 나이 올해 67입니다. 중견 건설회사 회장이라고 하면 뭔가 대단해 보이나요? 사실 별거 없습니다. 30년 전 작은 회사로 시작해서 꾸준히 키워왔을 뿐이죠. 그래도 제법 알짜배기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제가 돈 좀 있다는 걸 압니다만 제 재산이 얼마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죠. 그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 외동아들 석철이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더군요. 아버지, 제가 결혼하려고 해요. 석철이의 목소리에서 설렘이 느껴졌습니다. 아들놈이 드디어 장가를 가는구나 싶어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 축하한다. 상대는 누구신가? 제 회사 마케팅 팀장이에요. 정윤아라고. 석철이는 제 회사와는 별개로 IT 스타트업을 창업해 성공한 사업가입니다. 아들 녀석, 제 그늘에 가려지지 않겠다고 제 도움 없이 홀로 썩이 한다더니 정말 해냈더군요. 아, 그렇구나. 너희 어떻게 만났는데? 작년 신제품 출시할 때 정말 고생 많이 했거든요. 윤아가 밤새워가며 마케팅 전략 짜고 저도 개발팀이랑 밤새우고 그러다 보니 가까워졌어요. 석철이의 이야기를 들으니 대충 상황이 그려졌습니다. 하지만 왜일까요? 가슴 한켠이 불편했습니다. 그래, 그런데 아들아, 결혼은 신중해야 해. 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그게 일하면서 만난 사이라
서로에 대해 잘 모를 수도 있잖니? 아버지, 저희가 얼마나 오래 알고 지냈는데요. 서로에 대해 잘 알아요. 석철이의 목소리에 약간의 불만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성급했나 싶더군요. 그래, 그렇겠지. 아버지가 너무 조심스러워서 그런 거야. 그럼 언제 한번 만나볼까? 네, 주말에 시간 되세요? 유나랑 같이 찾아뵐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왜 이렇게 불안한 걸까요? 아들의 결혼 소식에 기뻐해야 할 텐데 말입니다. 며칠 후 석철이와 정윤아를 만났습니다. 정윤아는 확실히 매력적인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석철이를 대하는 태도가 어색해 보였습니다.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정윤아라고 합니다. 아, 그래. 반갑습니다. 정윤아의 인사를 받으며 저는 그녀의 눈빛을 살폈습니다. 뭔가 계산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너무 예민한 걸까요? 식사를 하는 내내 저는 정윤아를 관찰했습니다. 그녀는 석철이에게는 다정한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제게는 어쩐지 경계하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아버님, 저희 결혼 허락해 주실 거죠? 정윤아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석철이도 저를 바라보더군요. 그야 물론. 하지만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생각해 보는 게 어떻겠나?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충분히 생각했어요. 석철이가 약간 화가 난 듯 말했습니다. 정윤아는 잠시 굳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님 걱정 많이 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서로 정말 사랑한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의심이 깊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걸까요? 석철이의 재산만 노리는 건 아닐까? 그날 이후 저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정윤아의 진심을 알 수 있을까? 그러다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내가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 모든 것을 버리고 변장을 해서 정윤아를 시험해 보기로 말입니다. 극단적인 방법일지 모르지만 이것만이 제 아들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제 오랜 친구이자 회사 이사인 정 이사를 불렀습니다. 정 이사, 자네 내 부탁 하나만 들어주게.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내가 잠시 회사를 떠나 있어야 할 것 같아. 네. 갑자기 무슨 일이신지. 석철이 결혼 문제 때문이야. 내가 직접 예비 며느리를 시험해 봐야겠어. 정 이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그게 과연 좋은 방법일까요? 나도 잘 모르겠네. 하지만 이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 저는 제 계획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정 이사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제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 위험한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과연 이 선택이 옳은 걸까요? 저는 앞으로 닥칠 일들을 생각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제 계획을 실행에 옮길 차례였습니다. 먼저 석철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아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게 쉽지 않더군요. 여보세요, 아버지? 그래, 석철아. 무슨 일 있으세요? 목소리가 안 좋아 보여요. 석철이의 목소리에서 걱정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거짓말을 시작했습니다. 아들아, 사실 회사가 큰 위기에 처했다. 네? 갑자기 무슨... 자세한 건 말하기 어렵구나. 당분간 연락을 끊고 은거 생활을 하며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할 것 같아.
전화기 너머로 석철이의 당황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마음도 무거웠습니다. 아버지, 제가 뭐 도와드릴 일은 없나요? 아니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넌 걱정하지 마라. 하지만 석철아, 아버지를 믿어주겠니?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석철이가 깊은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기다리고 있을게요. 고맙다, 아들아.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저는 바로 정 이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 이사, 준비는 다 됐나? 네, 회장님.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아, 좋아. 그럼 시작하지. 다음 날 저는 제 모습을 완전히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수염을 길렀습니다. 며칠 동안 면도를 하지 않으니 제법 수염이 자랐더군요. 그리고 머리는 일부러 흐트러뜨렸습니다. 거울을 보니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부족했습니다. 저는 허리를 구부정하게 굽혔습니다. 그리고 걸음걸이도 느리고 무거운 듯 바꿨습니다. 정 이사 어떤가? 내가 경비원처럼 보이나? 정 이사는 저를 유심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회장님. 정말 달라 보이십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좀 더 나이 들어 보이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 이사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도움을 받아 머리카락을 희게 염색했습니다. 얼굴에는 주름을 그리는 특수 분장도 했습니다. 이제 됐나? 네, 회장님. 이제는 정말 70대 노인처럼 보이십니다. 정 이사의 말에 저는 다시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나이 들고 가난해 보이는 평범한 노인이었습니다. 좋아. 이제 신분증만 있으면 되겠군. 정 이사는 서류 봉투를 건네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가짜 신분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박만섭, 70세. 제 새로운 이름과 나이를 되뇌었습니다. 이제 저는 박금호가 아닌 박만섭이 되어야 했습니다. 회장님,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난 이제부터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할 거야. 석철이와 정윤아가 사는 그 아파트 말일세. 정 이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그건 너무 위험하지 않습니까? 걱정 말게. 내가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저는 며칠 동안 경비원 일을 연습했습니다. CCTV를 모니터링하는 법, 주차 관리하는 법, 택배를 처리하는 법 등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져 갔습니다. 박만섭 씨, 이쪽으로 오세요. 경비원 교육을 맡은 관리소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네, 관리소장님. 저는 굽은 허리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오늘은 주차장 순찰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관리소장의 지시에 따라 주차장을 돌아다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렇죠, 박만섭 씨. 잘하고 계세요. 관리소장의 칭찬에 저도 모르게 뿌듯해졌습니다. 이제 제 새로운 정체성에 점점 적응해 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석철이에게는 제가 해외로 떠났다는 거짓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정 이사를 통해 전해 들은 바로는 석철이가 처음에는 많이 걱정했지만 곧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회장님, 석철 씨가 결혼 준비에 바쁘다고 합니다. 정 이사의 말에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내 아들 녀석이 결혼 준비에 정신이 없겠지. 마음 한편으로는 서운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 계획을 실행하기에는 오히려 좋은 상황이니까요. 정 이사, 이제 얘가 직접 현장에 들어가
볼 때가 된 것 같아. 네, 회장님. 부디 조심히 다니십시오. 정이사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경비원 유니폼을 입고 석철이가 사는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 시험이 시작되는 거죠. 아파트 정문에 도착하자 관리소장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아, 박만섭 씨. 잘 오셨습니다. 이제부터 여기서 일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깍듯이 인사를 하고 경비실로 들어갔습니다. 창밖으로 고급 외제차들이 줄지어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 이제 시작이다. 저는 마음을 다잡고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석철이와 정윤아의 모습은 언제 보일까요? 제 가슴이 다시 한번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변장을 하고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기 시작한 지 어언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유니폼을 입고 출근하는 일상이 어색하면서도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틈만 나면 석철이의 차가 주차된 곳을 지나갔습니다. 아들의 일상을 관찰하고 싶어서였죠. 그의 검은색 외제차는 주차장 구석에 있었습니다. 아들아, 너의 아버지가 이렇게 가까이 있다는 걸 알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제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가끔은 석철이가 차에서 내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늘 바쁘게 전화통화를 하며 걸어가는 모습이었죠. 여보세요? 네, 김 부장님. 오늘 회의 자료 준비됐습니까? 석철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뒤를 돌아보려다 참았습니다. 경비원 박만섭으로서는 석철이를 모르는 척해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며칠을 보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아파트 정문 근처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머, 언제 이렇게 먼지가 쌓인 거야?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정윤아였습니다. 그녀는 쇼핑백을 잔뜩 들고 있었습니다. 명품 브랜드 로고가 선명한 쇼핑백들이었죠. 저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말을 걸어볼까?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할까? 잠시 고민하다 말을 걸었습니다. 아가씨, 이 늙은이 좀 도와주시겠소? 허리가 아파서 그러는데 이 쓰레기 좀 버려주면 안 되겠소? 정윤아는 제 말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러나 곧 저를 무시하고 지나치려 했습니다. 저 아가씨. 제가 다시 한번 불렀습니다. 정윤아는 짜증 섞인 표정으로 돌아봤습니다. 뭐예요? 죄송합니다만 정말 허리가 아파서 그래요. 이 쓰레기 좀 버려주시면 안 될까요? 정윤아는 한숨을 쉬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저씨, 저도 지금 짐이 많아서 바빠요. 죄송하지만 관리사무소에 말씀하세요. 그녀가 다시 걸음을 옮기려 했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놓칠 순 없었습니다. 아가씨, 제발요. 금방 끝나요. 제가 이렇게 부탁드리는 게 죄송하지만. 제 간곡한 부탁에 정윤아는 마지못해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표정에서 짜증이 역력했습니다. 아, 정말 알겠어요. 어디 버리면 돼요? 저기 쓰레기통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정윤아는 마지못해 제가 건넨 쓰레기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어휴, 냄새나네요. 그녀가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죄송하다는 말을 연신 반복했습니다. 정윤아는 빠른 걸음으로 쓰레기통으로 향했습니다. 쓰레기를 버리고 돌아온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좋지 않았습니다. 됐죠? 이제 그만 가보세요. 그녀의 말투는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 석철이의 신부가 된다고 생각하니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친절한 미소를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고마워요. 아가씨,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친절하니 참 보기 좋소. 정윤아는 제 말에 대꾸도 없이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나서야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첫 만남부터 이렇게 불편할 줄은 몰랐습니다. 석철아, 너가 좋아하는 사람이 저런 사람이란 말이냐?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번의 만남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날 저녁 저는 경비실에 앉아 오늘 있었던 일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CCTV 모니터를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내가 하는 일이 옳은 걸까? 잠시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쯤이야. 그때 CCTV에 석철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퇴근하는 모양이었습니다. 그의 뒤로 정윤아가 따라 나왔습니다.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석철이가 무언가 말하자 정윤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자 석철이가 다시 뭔가 제안하는 듯했고 정윤아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팔짱을 끼고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정한 연인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방금 전 정윤아의 모습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석철이 앞에서의 그녀와 저를 대하던 그녀는 너무나 달랐으니까요. 앞으로 더 지켜봐야겠구나. 저는 마음을 다잡으며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이제 겨우 시작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과연 제가 원하는 답을 찾을 수 있을지.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경비실의 작은 의자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의 행복을 위해 이 모든 것이 옳은 선택이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며칠 후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제설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나와 눈을 치우고 있는데 정윤아가 나왔습니다. 아가씨, 조심하세요. 길이 미끄럽습니다. 제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윤아는 제 말을 무시한 채 서둘러 걸어갔고 결국 미끄러져 넘어질 뻔했습니다. 저는 급히 달려가 그녀를 붙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제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됐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차가운 말투에 저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그녀가 떠난 후에도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좀 더 과감한 시도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정윤아의 차가 주차되어 있는 곳으로 가서 일부러 그 앞에서 넘어졌습니다. 그때 마침 정윤아가 차에 타려고 나왔습니다. 저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정윤아는 차에서 내려 저를 힐끗 쳐다보더니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길을 막지 말고 비키세요. 그리고는 그대로 차를 몰고 떠나버렸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석철아, 너가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니? 중얼거리며 겨우 몸을 일으켰습니다. 며칠 뒤 아파트 입구에서 청소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석철이와 정윤아가 함께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열심히 일하는 척했지만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석철이는 밝은 표정으로 주변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인 저에게도 다가와 말을 걸더군요. 어르신, 날씨가 추운데 건강 조심하세요. 석철이의 따뜻한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니 어느새 이렇게 훌륭한 청년으로 자랐구나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젊은 양반도 조심하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석철이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정윤아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시종일관 무표정한 얼굴로 석철이의 팔짱을 낀 채 주변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이웃들의 인사에도 제 존재에도 전혀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들이 멀어져 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석철이는 분명 좋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정윤아는 과연 그와 어울리는 사람일까요? 그날 밤 경비실에 앉아 지금까지의 일들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정윤아의 모습들이 떠올랐습니다. 차갑고 이기적인 그녀의 모습, 그리고 석철이 앞에서만 달라지는 태도.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어.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제가 하는 이 일이 과연 옳은 것일까? 석철이가 알면 저를 용서할 수 있을까? 망설임 속에서도 저는 계속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아직은 섣불리 판단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보고 더 깊이 알아가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조금만 더 지켜보자. 밤늦도록 저는 경비실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고요한 아파트 단지를 바라보며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상상해 보았습니다. 제 아들의 행복을 위해, 그리고 어쩌면 제 양심을 위해서라도 이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정말 어이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경비실에서 평소처럼 CCTV를 모니터링하고 있었죠. 그때 갑자기 경비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경비실입니다. 아저씨, 저 1502호 사는 사람인데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에 저는 순간 긴장했습니다. 정윤아였습니다. 네. 무슨 일이십니까? 이불 널다가 이불을 떨어뜨렸어요. 이불 좀 갖다 주세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불을 갖다 달라고요? 죄송하지만 경비가 그런 일까지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조심스레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정윤아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경비가 하는 일이 뭐예요? 이런 것도 안 하고 월급 받아 처먹고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무례한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가씨,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경비의 업무는 업무? 뭐 대단한 업무라도 있나요? 그냥 앉아서 CCTV나 보고 있잖아요. 정윤아의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분노가 올라왔지만 꾹 참았습니다. 아가씨, 경비도 엄연한 직업입니다.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됐고요. 그냥 이불 좀 갖다 주세요. 그것도 못해요? 정윤아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건 제 업무가 아닙니다. 관리사무소에 문의해 보시는 게. 뭐예요? 그깟 이불 하나 못 갖다 주나요? 정말 쓸모없네요. 정윤아의 말에 저는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꾹 참고 대답했습니다. 아가씨,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건 제 업무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아, 정말 관리사무소에 민원 넣을 거예요. 이런 경비는 필요 없다고요. 그리고는 전화를 탁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한동안 멍하니 수화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답답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이기적이고 무례한 사람이 제 아들의 신부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어야 할까요? 아니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까요?
한참을 고민하다 결심했습니다. 이 일을 석철이에게 알려야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어떻게 알려야 할까요? 제가 변장한 경비원이라는 걸 밝힐 순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정 이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 이사. 나야. 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석철이한테 연락해봐. 정윤아에 대해 좀 더 알아보라고 해. 네. 갑자기 무슨... 나중에 자세히 설명할게. 일단 그렇게 해.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과연 옳은 걸까요? 아들의 인생에 이렇게 개입해도 되는 걸까요? 하지만 오늘 있었던 일을 생각하면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쯤이야. 창밖을 바라보니 어느새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석철아,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 주려나.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제가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제 아들의 행복을 위해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제가 경비원으로 일한 지도 어느덧 2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정윤아에 대해 많은 것을 보고 들었지만 오늘 목격한 일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이 CCTV를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석철이가 3일 일정으로 해외 출장을 간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런데 오후 2시경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정윤아가 낯선 남자와 함께 아파트로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저게 누구지? 혹시 친구일까, 친척일까 생각해봤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두 사람의 걸음걸이, 서로를 대하는 태도가 단순한 친구 사이로 보이지 않았거든요. 저는 즉시 경비실을 나와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물론 들키지 않게 조심조심 말이죠. 그들은 석철이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럴 수가. 충격을 받은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물러설 순 없었습니다. 저는 아파트 복도 구석에 숨어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약 2시간 후 드디어 문이 열렸습니다. 정윤아와 그 남자가 함께 나왔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저는 그만 눈물이 났습니다. 둘은 서로 친밀한 듯 팔짱을 끼고 있었고 정윤아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석철이와 함께 있을 때 한 번도 못 봤던 표정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어떻게.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들은 제 존재도 모른 채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뭘 해야 할지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겨우 정신을 차리고 경비실로 돌아왔습니다. CCTV를 확인해 보니 그들이 아파트를 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전히 팔짱을 끼고 있었고 정윤아는 그 남자의 귓가에 뭔가를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에 빠졌습니다. 석철이에게 알려야 할까요? 아니면 조금 더 지켜봐야 할까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그 광경이 떠올랐습니다. 석철이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더욱 주의 깊게 정윤아를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석철이가 없는 날이면 어김없이 그 남자가 아파트에 드나드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때로는 늦은 밤에 들어와 새벽에 나가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그들이 차 안에서 입 맞추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정윤아는 석철이와 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활기차고 정열적인 모습이었죠. 매번 그들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은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석철이에게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느 날 저는 정윤아에게 말을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녀가 그 남자와 헤어지는 모습을 본 직후였습니다. 아가씨, 잠시 말씀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정윤아는 짜증 섞인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뭐예요? 또 뭐 도와달라고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석철 씨에 대해서 말인데요. 정윤아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왜요? 석철 씨가 왜요? 아가씨, 석철 씨를 정말 사랑하시나요? 제 질문에 정윤아는 잠시 당황한 듯 했습니다. 하지만 곧 냉정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아저씨가 상관할 일인가요? 제발 주제 파악 좀 하세요. 그 말을 남기고 정윤아는 휙 돌아서 가버렸습니다. 저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대로 둘 순 없어.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지켜만 볼 순 없다고 말이죠. 석철이에게 진실을 알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알려야 할까요? 제가 변장한 아버지라고 밝혀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내일 석철이를 만나 모든 걸 말해야겠어. 창밖을 바라보니 어둠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석철아,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 주겠지? 이제 모든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과연 석철이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리고 정윤아는, 그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순 없습니다. 제 아들의 행복을 위해 이 모든 것을 감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일 모든 것이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밝힐 결심을 한 날 말입니다. 아침부터 저는 초조했습니다. 경비실에서 CCTV를 주시하며 석철이의 차를 기다렸습니다. 오후 6시경, 드디어 석철이의 차가 보였습니다. 정윤아도 함께였죠.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깊은 숨을 내쉬고 경비실을 나섰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어. 중얼거리며 차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석철이가 차에서 내리려는 찰나 제가 다가갔습니다. 석철 씨, 잠깐 시간 좀 내주시겠습니까? 석철이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네, 무슨 일이신가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정윤아 씨도 함께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정윤아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뭔데요? 바쁜데 빨리 말씀하세요. 정윤아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석철 씨 댁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석철이는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올라가시죠. 우리는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정윤아는 계속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석철이의 집에 도착하자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자, 이제 말씀해 주세요. 무슨 일인가요? 석철이가 물었습니다. 석철 씨, 정윤아 씨, 제가 드릴 말씀은 좀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정윤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뭔데요? 정윤아 씨가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석철이의 표정이 굳어졌고 정윤아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증거라도 있나요? 어디서 개풀 뜯어먹는 소리야? 정윤아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네, 있습니다. 제가 직접 목격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본 것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했습니다. 정윤아가 낯선 남자와 집에 들어가는 모습, 늦은 밤 함께 나오는 모습,
차 안에서 입 맞추는 장면까지 석철이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정윤아는 백옥 같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오해예요. 석철 씨, 믿지 마세요. 정윤아가 필사적으로 외쳤습니다. 그럼 설명해봐. 왜 다른 남자와 함께 있었던 거야? 석철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윤아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건 친구예요. 그냥 친구라고요. 친구와 입을 맞춰 밤늦게 집에 들어와서 새벽에 나가고? 석철이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석철 씨, 전부 거짓말이에요. 날 믿어요. 정윤아가 석철이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석철이는 그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제 됐어.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 석철이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넌 날 배신했어. 이제 끝이야. 석철 씨, 꺼져.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석철이의 단호한 목소리에 정윤아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 넌 내 신뢰를 저버렸어. 나가. 정윤아는 흐느끼며 방을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석철이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어르신, 정말 감사합니다. 하마터면 큰 실수를 할 뻔했네요. 석철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석철 씨, 사실 제가 드릴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네? 무슨... 저는 천천히 모자와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펴고 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석철아, 아버지다. 석철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 아버지? 그래, 아들아, 미안하다. 이렇게 숨어서. 석철이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일어나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아버지, 어쩜 이럴 수가... 우리 부자는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껴안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아들의 체온이 참 따뜻했습니다. 아버지, 왜 이러셨어요? 널 위해서였다, 아들아. 너의 행복을 위해서. 저는 그동안의 일들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처음 정윤아를 만났을 때의 의구심, 경비원으로 변장한 이유, 그동안 본 것들. 석철이는 묵묵히 듣고 있다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었어요. 아니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인데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한 거야. 석철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버지와 아들로서, 그리고 인생의 선배와 후배로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제 마음은 홀가분했지만 한편으로는 석철이가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석철이는 생각보다 강한 아이였습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전 괜찮을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알게 돼서 다행이에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아들아.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창밖을 바라보니 어느새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의 시작, 그리고 우리의 새로운 시작. 이렇게 제 모험은 끝이 났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했다는 생각에 후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법입니다. 비록 그 과정이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결국에는 값진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저는 다시 회사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경험을 통해 배운 것들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 후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정윤아는 석철이와 헤어진 후 곧바로 사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석철이와 마주치는 것이 부끄러웠던 모양입니다. 한편 석철이의 회사는
큰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제가 운영하던 회사에서 석철이의 회사를 인수하기로 한 것입니다. 물론 이는 순전히 비즈니스적 결정이었습니다. 석철이의 회사가 가진 기술력과 우리 회사의 자본력이 만나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기쁜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석철이가 통합된 회사의 사장직에 올랐습니다. 아들이지만 그의 능력을 인정받아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더욱 기쁜 것은 석철이가 새로운 인연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민지라고 합니다. 우연히 봉사활동에서 만났다고 하더군요. 민지는 정윤아와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따뜻하고 배려심 깊은 아이죠. 석철이와 함께 있을 때 그 아이의 눈빛을 보면 진심이 느껴집니다. 얼마 전 석철이가 저에게 민지를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아, 이 아이구나. 지금 두 사람은 행복한 연애 중입니다.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면 제 마음도 덩달아 따뜻해집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 모든 일이 다 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 우리 부자는 더욱 가까워졌고 석철이는 진정한 사랑을 만났으니까요. 여러분,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심을 다해 노력하면 언젠가는 좋은 결과가 찾아오는 법입니다.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